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대선 후보 부인이 사적으로 통화한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된 데 이어 경쟁 후보의 욕설 녹취록까지 공개됐죠. 양쪽 모두 공익을 위해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런 네거티브 말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더욱이 속속 발표되는 양당 후보의 정책도 핀셋 공약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공약의 틈새라도 파고들어서 후보 간의 변별력을 찾아내야 하는데 참 이번 대선 그러기에 쉽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래서 더 어렵다고 해야 하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자, 일단은 그 첫 장으로 대선 후보의 첫 TV토론이 곧 열립니다. 대선 후보 TV토론 1, 2등 후보만의 양자 토론인데 이래도 되는 건지 팩트체크해 보고요. 관전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대선 40여일 남았는데요. 네. 대선 앞두고 드디어 후보들 간의 TV 토론이 곧 열릴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도 이 TV 토론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네. 대선 후보 이제 TV 토론을 앞두고 일각에서 이제 위법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와서요. 이 부분을 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네. 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이번 대선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양자 토론으로 결정됐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득권 토론이다. 이거 선거운동 담합이다. 라면서 비난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대선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특정 후보만 참석하는 TV 토론이 이거 위법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 1, 2등 대선 후보만 TV 토론을 하느냐 이런 네. 지적을 하는 건데 네. 위법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위법은 아닌데요. 네. 일단 이전 대선에서도 양자 토론이 있긴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양자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법정 의무 토론을 앞두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면서 결국은 두 분만 남아 토론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이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 토론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선거기간 동안에 최소 3번 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선거 기간 중에 진행되는데요. 네. 이 선거 기간이 보통 후보자 등록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인데 이 토론회 경우에는 사전투표 전날까지 맞춰져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즉 18일 안에 3번에 걸쳐서 합동 TV 토론을 열어야 합니다. 이게 법적 규정인데요. 네. 이번 대선도 날짜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2월 21일 경제 주제, 2월 25일 정치 주제, 3월 2일 사회를 주제로 세 차례 예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3번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이번 방송 3사 토론회처럼 언론사와 혹은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것도 선거법에서 보장된 권리인데요. 이번 같은 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이 형식과 구성이 좀 자유롭고 선거 1년 전부터 아무 때나 열 수 있고요. 이번 토론회처럼 두동부만 참석하는 게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관련 법 조항이 또 있는데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기관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에 대해서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해서 수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언론기관의 경우에는 좀 더 자유로운데요. 이 대선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 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대담 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 3사 토론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통해 공정한 대담 토론회 진행을 위해서 별도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후보자 초청 기준이나 개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최근에 이 전화가 자꾸 온다 그래가지고 화제가 네, 저도 많이 됐었잖아요. 받았습니다. 네. 저도 부재중 전화 보면은 네. 이 전화던데. 한 주간 가장 많이 온 전화더라고요. 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예요. 최근에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좀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네. 허경영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앞지르는 지지율에서 네. 앞지르는 네.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허경영 후보도 선거방송 TV토론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좀 기준이 있는데요. 그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최 토론에 참여 대상은 일단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 각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한 군수 후보는 방송 토론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기준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이 기간 동안 지지율 평균 5%를 유지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허경영 후보도 이를 감안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지지율 5%를 넘으면 기존 양당 후보 말고 토론에서 허경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된 후보가 26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신정일 후보를 제외한 4명 후보를 제외하면은 현재는 선관위 주최 TV 토론 초청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네. 네. 네, 여기 하나 보조할 게 있는데요. 이 5%를 얻기 위해서 일단 후보 그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여론조사에 어떤 후보를 질문지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 게 이건 선관위나 다른 게 아니고 여론조사 없이 혹은 그 의뢰된 언론사 이 두 군데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출마를 하면 당연히 5%는 지지를 얻을 것 같은 뭐 유명한 예를 들어서 뭐 유재석이나 김연아, 백종원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고 호감도가 높은 이런 인물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도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조사 대상 후보에 넣지 않으면 TV 토론 참석은 아예 꿈도 못 꾼다는 거죠. 근데 또 여론조사 업체도 문제가 좀 고민이 있는 게 현재 여론조사 응답률이 되게 낮은데 그 26명이나 되는 후보를 일일이 한 명씩 다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기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률도 낮은데 자꾸 네. 후보가 늘어나게 되면 네네. 뭐 1번 예를 들어 이재명, 네네. 2번 윤석열, 3번, 4번 계속 쭉 나가게 되면은 네. 갖다는 전화를 안 받는데 네네. 중간에 그냥 전화 끊을 수도 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네, 여러분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는 4명의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의 TV 토론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들에게도 토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의 대담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법으로 규정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대상으로 2월 22일에 별도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행 기준 따로 있는데요. 참가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 너무 많으면 토론 없이 각자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골고루 시간을 배분해서 토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팩트체크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요. 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대북 선제 타격론을 거론했습니다. 네. 당시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핵을 탑재했다고 한다면 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이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러면 이런 조짐이 보일 때 삼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선제 타격 간단하게 말하면 맞기 전에 먼저 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게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고 국가 간의 전쟁 상황이라면 선제 타격이 언급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이 적성국의 행위를 막지 않으면 더 끔찍하고 참혹한 재앙, 즉 전면전으로 확대를 막을 수 없는 경우뿐입니다. 네. 예를 들어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당시 빈라덴이 9.11 테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파키스탄 정부에 드러났고 이 파키스탄 지도자들도 법원에서 기소할 근거를 제공하기 충분하다 이렇게 인정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명분이 정당화됐는데요.
그 이후인 2년 뒤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좀 다른 상황이었는데 당시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는 과거 대량 살상 무기의 보유를 밝힌 바 있고 여전히 그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세계의 안보안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라크가 무너지고 난 뒤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당시 침공 명분에 상응하는 명확한 증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화근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적대국을 그냥 우선 때리고 보는 예방 타격이었다 이렇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공 둘 다 미국과의 전면전을 막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선제 타격이 인정받으려면 이게 네. 정당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네요. 자, 네, 그러면 네. 선제 타격이 만일 그 전면전을 막는데 효과가 있느냐? 전술적으로 말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게 뭐 미국, 이라크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어도 다른데요. 네. 이 한국과 남북한은 이게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선제 타격으로 전면전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어보자면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뭐 원자로 탄도탄 발사대, 미사일 발사대 등을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걸로 끝날 수 있느냐는 거죠. 미국에서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적한 대로 북한처럼 산악지대가 많고 이 안 보이는 지하 터널에 핵무기를 감춰놓은 나라를 상대로 모든 핵무기 정수를 모두 타격해서 일부에 타격해서 핵전력을 없애버리는 거 자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만약 북한이 이 선제 타격을 견뎌낸다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아닌 이 한국을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면전을 번질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이 북한 휴전선 부근에 밀집 배치한 각종 장거리 또 로켓 미사일 등을 총동원해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공격한다면 뭐 북한의 핵 공격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경우는 인구의 절반 모든 주요 시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죠. 네. 그걸 감안하면 한국 입을 피해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게 사실은 남북한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한미 간의 문제일 수도 네. 있기에 이런 네.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이 한국군의 현재 능력에 대한 평가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네. 전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에이브럼 장군이 지난 12월 25일 미국 정부 국영 국제방송인 미국의 소리 VOA 인터뷰에서 이 한국의 전작권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이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한국이 연합 방위 전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군세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것이다. 한국의 사성장군이 있던 미래 연합사가 연합 방위원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서 배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어져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정리하면 아직 한국군이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최대 독립정치 뉴스 사이트인 더 힐지는 지난 1월 14일 기사에서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 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국의 보수파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의 승리가 지역의 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윤 후보가 북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위협이 감지될 경우에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지한다는 대북 강경청을 밝혔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윤 후보의 이런 북한 선제 타격론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어떤 네. 보수층의 불만을 토대로 나온 뭐 선언적인 구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현실적으로 또 대내외적으로 공감된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매주 평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방송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1월 6일 목요일부터 1월 19일 수요일까지 2주간 청취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진영 PD가 원만한 진행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짚어보려 합니다.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 시 정리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방송에서는 난방 텐트에 관한 소비자 조사를 맡았던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담당자가 출연을 했는데요. 이때 난방 텐트와 관련해서 여러 조사 데이터에 관한 수치와 현황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때 난방 텐트 소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 만큼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난방 텐트의 기본 구성과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정리해 주었다면 좋았을 거란 의견입니다. 네. 또 1월 13일 목요일 방송에서는 최근 주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 에너지 회사의 주식 청약과 관련한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이때 출연한 경제 전문가가 주식 청약일을 잘못 말했는데 진행자는 이를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연자가 틀린 정보를 언급할 때는 진행자가 늦지 않게 오류를 정정하는 순발력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출연 전에 관련된 핵심 정보를 재차 확인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행자의 팩트 확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고요. 자, 다른 방송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월 13일 목요일 방송에 이어 1월 18일 화요일 방송에서도 모 에너지 회사의 상장과 관련한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이 주제가 주식 투자자들이나 주식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을 끌만한 내용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방송에서 주식 청약을 부추기는 듯한 방향의 진행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월 18일 화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방송에서 따상 가면 얼마를 번다거나 기관 매수 금액이 1경이며 1 뒤에 따라오는 0이 16개, 이것은 5천만 원 봉급자 2억년치이다 등의 멘트들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청약붐이 불수록 중심을 잡는 진행자의 균형 있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 있을까요? 네, 1월 17일 월요일과 1월 18일 화요일에는 여야 각 당의 선대위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세우고 있는 담당 실무자들이 출연했습니다. 서로 다른 진영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을 듣고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었던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선대위 신도시 공약 총괄을 맡고 있는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경우 3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인구 감소로 인해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기존 1기 신도시를 중점으로 여유를 가지고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진행자가 현재 다수의 무주택자들이나 당장의 주택 구매를 원하는 대기자들의 요구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물어봤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가 여당 측 부동산 정책 담당 교수와 인터뷰할 때는 더 디테일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야당 측 부동산 정책 인터뷰 시 이런 질문은 빠져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다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청취자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